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참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 힘들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투자 현장에서 보는 시각도 인사이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메리츠증권 이희관 광화문 지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작년 한 해 뭐 주식도 어렵고 부동산도 어려웠고 경기 악화 우려도 있었고 이런 거 뒤로 하고 또 이제 금리 정책, 어떤 급격한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 지점장님께서 올해 투자를 늘리한 상품으로 주식을 꼽으셨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기 때문에 네, 싸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늘려야 될 때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왜 싼지는 주식이 주가가 언제부터 조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코스피의 역사적인 고점은 2021년 6월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때 3,300포인트였죠. 예. 그 이후부터 코스피는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건 2022년 1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 연준의 스탠스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죠. 그렇죠. 예. 보통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연준이 이 정도 경기, 이 정도 물가는 괜찮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서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2년 1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틀렸어요.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면서 급격하게 정책의 변화, 금리의 상승이 시작되었죠. 지금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4.2% 정도 수준인데 22년 1월 전에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렇죠. 22년 1월 달에 1%를 돌파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정말 수직 상승을 했죠.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의미고요. 코로나 시기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반대로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었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많이 주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빠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심지어는 채권 시장도 힘들면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는 단연 물가였습니다. 때문에 하락의 원인이 물가, 금리였다라면 당연히 결자 해지에 의해서 상승의 원인도 물가일 텐데 물가가 충분히 피크아웃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언제 그럼 이 물가는 피크아웃했는데 금리 인하할 것이냐 시기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분명 지금 구간은 물가가 피크아웃한 상태에서 싼 구간이면 틀림없다. 언제 세일이 끝날지 모를 뿐이지 싼 구간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모아가야 될 때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역발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금리 올리더라도 뭐 얼마나 더 올리겠습니까 앞으로. 자, 그리고 지점장님께서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기업 가치를 시장에 대비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예로 드신 게 재밌습니다.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4계절론을 들으셨는데 지금은 어떤 계절입니까? 지금은 겨울이죠. 겨울. 역실적 장세입니다. 흔히들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힘든 시기 아닌가요? 너무 주식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봄, 유동성 장세고요. 유동성 장세는 뭐 경기와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선행해서 향후에 경기와 실적이 좋은 걸 선반영하는 구간이고요. 여름에는 그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을, 금융 장세,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년 같은 기간이죠. 예. 그때는 경기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때 가장 피해야 될 시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수된 유동성 그리고 연준이 일부러 눌러놓은 수요에 의해서 경기와 실적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구간에 접어서는데 저는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저의 포인트고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와 12개월 선행 EPS와의 상관관계를 준비한 차트인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차트거든요. 그림 나오네요. 네,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애널리스트는 이 극한 직업이구나. 왜냐하면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EPS로 선행하는데 네. 과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그 주가를 선행할 수 있을까? 불가능함에 불가능하죠. 가깝지 않을까 네. 생각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차트예요. 저기 빨간색으로 구분된 구간을 보시면 위에 진한 차트는 코스피의 차트고요. 밑에 네. 하단에는 12개월 포워드 EPS입니다.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경우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죠. 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추정치는 올라가거나 오히려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밑에 추정치가 빠질 때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를 반영할 때 네. 주가도 같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구간을 보시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가 빠지기 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추정치가 가파르게 하락할 때 오히려 주가는 반등을 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네. 이 말은 이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유동성 장세에도 선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쁜 시장에서도 선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역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실적을 주가에 후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반영된 구간에서 다음 봄 유동성 장세를 기다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고 역실적 장세의 끝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겠죠. 물가를 잡았다는 전제 조건. 그렇죠. 이미 저는 결자해지 물가를 잡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역실적 장세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정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지난 역금융 장세 앞으로 올 유동성 장세에 비해서는 싸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지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딱 이런 투자 격언이 떠오릅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겨울에 추울 때 오히려 여름에 더워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게 기회가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반도체가 뭐 아웃퍼폼 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근데 그 중립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갈 때 그 중에서도 조금 스페셜하게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왜 네덜란드와 일본일까?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뭐 KLA 같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ASML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업이고 도쿄율렉 같은 경우 일본 기업이죠. 때문에 일본이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 업체들을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강도 깊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 이 생산이 정말 더뎌진다라면 국내 IDM 업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회겠죠. 반대로 어떻게든 장비를 구해와서 계속 생산 늘려간다라고 한다라면 그 배제된 기업들 말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이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지 또는 소부장이 될지는 일단 관심권을 다 열어두고 계속 뉴스 플로우를 체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주목하는 섹터는 우리가 작년에 유상증자보다 더 무서웠던 게 주식 분할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개인 주주들의 그 주주를 훼손시키지 않는 반대로 기업 가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그런 기업들 이미 미국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죠. 분명 이익과 시가총액은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과 주가는 동행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시가총액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주가가 오히려 앞서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식수를 늘렸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분명 주주환원 정책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 뭐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저금리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금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렇죠. 이 금리보다 더 주는 배당 기업들, 그리고 향후에 더 줄 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프리미엄 증가 요소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현장에서 직접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니까 뭐 가장 빠르실 것 같은데 요즘 큰손 고객들은 어느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들 뭐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지금 채권을 제한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식을 10,000원대 분명히 봤는데 이게 갑자기 13,000원에 있으면 내가 10,000원대 살 수 있었는데 왜 못 샀지? 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채권의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는데 한전채 3년과 국고채 3년간의 스프레드, 그리고 여전채 A 플러스 3년과 국고채 3년간의 이 갭입니다.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증가할 때 한전채와 같은 우수한 그나마 채권 시장에서 우량 채권이겠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분명 국고채가 제일 가장 뭐 우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전채와 국고채 간의 스프레드, 그리고 여전채와 국고채 간의 스프레드가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주식시장 하락 시기에 우량 종목이랑 뭐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종목이 함께 같은 가격으로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이후부터 한전 3년채 빼기 국고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차이가 확 나네요. 저기서. 그러니까 알짜배기 채권은 이미 다 쓸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작년 4분기에 채권의 금리가 피크아웃했죠. 그 말은 이제 싸게 살 구간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보자면 중립금리보다 위에 지금 시중금리가 위에 실질금리가 위에 있다라면 이건 긴축의 영역이고 중립금리보다 아래에 있다라면 완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 긴축의 영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저 4분기 때의 금리가 비이성적으로 쌌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 구간을 지난 상황에 이미 채권 시장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우위였어요. 골라서 사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채권을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괜찮은 물량들이 없어요. 괜찮은 물량들은 이미 다 빠졌고요. 여전채와 국고채의 스프레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위험한 건 아직 그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리스크 대비해서 채권의 이 기대 수익률은 이제 조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중립금리 대비해서는 여전히 괜찮은 수익률, 기대 수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점점 안전자산으로 돈이 오겠죠. 채권이라는 안전자산 속에서도 뭐 한전채와 같은 그리고 여전채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점차 돈이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비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주식으로도 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를 모르겠지만 싼 주식을 모아가야 될 때, 남들이 채권으로 몰려갈 때 이제는 한 발 앞서서 주식으로 앞서가야 될 때라고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요즘 이제 뭐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 하니까 좀 안 좋은 뉴스들은 계속 쏟아질 거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끼굴에 올해 빠져들 것이다, 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여전히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것이 경기 침체죠. 이미 2분기 연속 역성장하지 않았나요?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고요. 이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되었다가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가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었죠.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예. 제가 상담하면 10분 중에 9분이 올해 경기 침체 온다는데 뉴스에서 더 경기 안 좋아질 거라는데 어떡하나요? 다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건 선반영 될 만큼 선반영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증시가 올해의 경기를 반영할까요? 올해의 증시는 올해의 경기는 분명 작년에 주가가 반영을 했겠죠. 올해 들어서서 내년에 경기를 반영하겠죠. 정말 이 추정치가 더 하락할 것인지 또는 연준이 뭐 최종금리 또는 중립금리를 더 올릴 것인지 이게 관건이지. 저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투입하는 자금들은 싸게 불황을 싸게 살 때고 나는 다 확인하고 살 거예요. 확인하고 살 거예요라고 몰린 자금들이 2021년 그 호황 때 예. 투자자 예탁금이 60조까지 몰렸죠. 그렇죠. 그런 우를 범하기보다는 지금 쌀 때 사는 게 주식 비중 늘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럼 저한테 묻죠. 언제 올라가요? 알 수 없습니다. 전저점을 깰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싼 구간이면 틀림없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좀 지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색다른 판단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좀 시간이 많으면 더 막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희권 광화문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